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제론 파트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순서에 관계하지 말자. 원래 수요는 무슨 쪽이에요? 사는 쪽이고 공급은 파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이 묶여 있어야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수요 공급을 묶어서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일단 교재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32페이지에는 수요라는 말 나오죠. 수요의 개념 그래가지고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수요다 이런 말이 이제 굵은 제목들을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잠깐 37페이지를 펴보시면 37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36페이지 보이죠? 36페이지에 공급의 개념 그래가 똑같이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공급이라는 제목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 구조가 똑같은데 수요 따로 공급 따로 공부하다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요하다가 공급을 다 까먹고 공급하다가 수요 다 까먹게 되지 않느냐. 근데 막상 내용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만 다른 거예요. 산다고 나오면 수요고 판다고 나오면 공급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묶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측해 볼게요. 이제 다시 33페이지로 와보시면 제목 자체가 수요량의 변화라는 말 있나요? 수요량의 변화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럼 수요의 변화도 있나요? 수요의 변화라는 제목도 있습니까? 자, 그럼 예측을 해볼게요.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면 무슨 양의 변화도 있다. 공급량의 변화도 있어요. 그럼 수요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의 변화도 있을 거다. 공급의 변화도 있다는 거죠. 37페이지 잠깐 또 펴보세요. 37페이지의 제목 보세요.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이제 익혀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사는 쪽, 파는 쪽 이것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수요, 공급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함께 묶어서 비교하겠습니다. 자, 칠판 봐주세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공급량의 변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면 또다시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쪽과 아래쪽의 문장편을 비교를 해보세요. 위쪽에는 양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만 아래쪽에는 양이라는 글자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한 글자 들어갔네, 빠졌네, 이렇게 느끼겠지만, 사실 경제학의 개념으로는 대단히 구분이 돼야 되나. 전혀 다른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량이든 또 양자가 붙건 양자가 빠지건 무엇이 변화하려면 원인이 있겠죠? 또 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른 무엇이 존재할까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존재한다? 이게 결과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내용 설명에 앞서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양자가 붙을 때와 빠질 때의 차이점은 결과의 차이가 아니에요. 원인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양자가 붙건 양자가 빠지건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변화한다는 결과는 동일해요. 근데 양이 변하게 되는 원인의 차이 때문에 양자를 붙일 때와 빠질 때 구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수요량이 됐건 공급량이 됐건 양자가 붙는 원인은 only one, 하나뿐이 없어요. 그 유일한 원인이 뭐냐면 그 물건 값이에요. 그 물건의 가격이 유일한 양자가 붙는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예쁘게 말하면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해당 재화 그랬는데 우리 지난주에 재화라는 말은 어떤 물건, 상품의 뜻이라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잖아요. 근데 해당이라고 하는 건 앞뒤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당해죠. 그럼 당해 재화와 해당 재화는 같은 말이고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뭐다? 그 물건. 아시겠죠? 그럼 만약 문장 속에 아파트가 나왔다면 아파트가 해당 재화고 연립주택이 나왔다면 연립주택이 해당 재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그 물건 값이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붙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한다면
그럼 두 번째는 양자가 빠졌잖아요. 그럼 양자가 빠질 때의 원인은 최소한 양자가 붙을 때의 원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건값 변화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빼주는 거예요. 이건 수요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자,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아파트란 물건이 있대요. 그러면 아파트란 물건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고 나왔대요. 그 결과 아파트라는 그 물건의 수요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난다고 나왔대요. 자,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볼까요? 처음에 양이 늘어나건 줄어들건 양이 바뀐 거 맞죠? 근데 양이 바뀌었다고 하면 뭐부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원인부터 찾아라. 양이 바뀌게 되는 원인을 찾아봤더니 아파트라는 그 물건의 가격 변화 때문이죠. 안 그렇게? 예. 그래서 아파트라는 그 물건의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붙인다, 뺀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수요량의 변화이다 라고 해야지, 수요의 변화라고 했다가는 한 글자 차이 같지만 완벽히 틀린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경제학자들끼리 이렇게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한 글자 차이인데 좀 쓰면 어떻습니까? 쓰면 써도 되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선 틀려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뒤집어서 이럴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소비자들의 또는 수요자들의 소득이 늘었대요. 여러분,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커지겠죠. 그럼 구입 능력이 커지면 그 물건을 더 많이 사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아파트라는 그 물건의 수요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뭐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양이 변한다고 나오면 양의 변화 원인부터 찾으라고 했죠. 그럼 얘는 소득의 변화 때문에 양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물건 값은 아니죠. 그 물건 값만 아니라면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말이 나와도 그 물건 값만 아니라면 양자를 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다?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파트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또는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지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름하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위쪽은 그 물건 값 변화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인 거 이해됐죠. 근데 아래쪽은 원인이 그 물건값 변화가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는 것도 이해되셨죠. 근데 결론을 보세요. 결과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양 변한다는 결과는 똑같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수요량이 변한다는 결과는 같은데 무엇의 차이 때문에 구분이 된다? 원인의 차이예요.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기출문제인데 요새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지만 과거 기출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수요량의 변화 시에는 수요량이 변동하지만 수요의 변화 시에는 수요량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양자가 붙건 양자가 빠지건 양이 바뀐다는 결과는 같다. 결과는 같은데 원인의 차이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턱대고 외우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외우니까 그래, 양자가 붙을 때는 양이 바뀌는 거고 양자가 빠졌으니까 양 바뀌는 게 아니겠지라고 스스로 학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문장이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아, 이게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원인의 차이겠구나, 차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싫거든요. 이해가 싫어요. 귀찮거든요.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냥 외워버립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양자가 붙잖아요. 이렇게. 그럼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양자가 붙을 때는 곡선 자체가 수요 곡선이건 공급 곡선이건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걸 동일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이따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 가는 거고요. 문장 표현의 차이점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 동일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그랬지만 요새는 그냥 짧게 압축해가지고 곡선상 이동이라고만 나와도 얘는 뭐다?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양자가 붙는 표현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자가 빠졌잖아요. 양자가 빠질 때, 즉 수요나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말 나오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근데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증가할 때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감소할 때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출제자가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아 이건 수요가 증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항상 그래프의 기본은 피카츄예요. 피카츄가 뭐냐면 프라이스 가격이거든요. 프라이스 가격이고 그 다음에 Q는 쿼안티티 양이에요. 양인데 우리가 수요는 영어로 디맨드예요. 디맨드. 그래서 약자가 D고요. 또 공급은 서플라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약자가 S예요. 그래서 D가 나오면 수요를 의미하고 S가 나오면 공급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Q가 양 그랬죠. 그럼 만약에 Q, D 그러면 D가 수요고 Q가 양이니까 얘를 해석해보면 뭐가 돼요?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공급량을 얘기하고 싶으면 Q 뒤에 뭐만 붙이면 돼요? S를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개론의 기본 그래프의 구조는 피카츄. 근데 균형 나오면 이름은 뒤에 있는데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죠? 수요 법칙이 있었어요. 수요 법칙은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수요량이 반대로 바뀐다는 게 수요 법칙이거든요. 그 결과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 오른쪽 아래로 내려뻗는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우하향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우하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설명에 앞서서 문장을 어떻게 바꿔냈냐면 한 20년간 우하향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이 맨날 우하향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순간 출제자가 말을 바꾸더라고. 어떻게? 수요 곡선은 이 0이 원점인 거 아시죠? 원점을 향해서 지금 배를 내밀었죠. 배를 내밀면 볼록이에요, 오목이에요? 볼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곡선 일반적으로 원점을 향하여 볼록하다 그랬어. 그럼 볼록이란 말을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머 우하향은 들어봤어도 볼록은 뭐니 다 틀린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수요 곡선을 배우시면서 그래프를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한 번만 그려봤으면 아 이게 원점을 향해 배를 내밀었으니까 볼록이네 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문장만을 외우다 보니까 그런 거 갑자기 문장을 바꾼다는 건요.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만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이 미흡하다는 건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부가 미흡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걸 합하니까 어떻게 말 나와요? 수요 곡선 일반적으로 원점을 향하여 볼록한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단적으로 이 수요 곡선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100원일 때 뭐 수요량이 50이고 이 숫자는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줄 뿐이에요. 또 가격이 50원일 때 수요량이 100이다 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원이라는 가격과 50개의 양이 맞닿는 점이 있겠죠. 이 맞닿는 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럼 똑같이 50원의 가격과 100개의 양이 맞닿는 점을 역시 편의상 B점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산수에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죠? 선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곡선 상위는 무수한 점의 집합 아니겠느냐. Understand? 근데 다만 저는 이해를 돕고자 A점, B점 두 가지만 써놓은 것 뿐입니다. Understand? 자, 그런데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파트의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하락하자
아파트의 수요량이 50에서 100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지금 변한 거 맞죠? 그 양이 변화한 원인은 아파트라는 그 물건 값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맞죠? 그럼 보세요. 원래 가격과 원래 수요량은 100개와 50개 아닙니까? 그럼 그래프상 가격 100원과 양 50개가 맞다는 점은 A점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50으로 내려가니까 그 점이 이제 수요량이 100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 곡선상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 거 맞죠? 그래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 이동한 겁니까? 같은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했습니까? 그렇죠. 이걸 곡선상의 이동 또는 곡선상 점의 이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Understand? 자, 그런데 수요의 변화일 때는 또는 공급의 변화일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자, 이제 역시 피카츄죠.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했어요. 근데 역시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파트 소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난다라고 나왔대요. 자, 양이 바뀐 거 맞죠? 원인이 뭐죠? 인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인구 증가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파트란 물건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 그 물건 값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럴 땐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죠. 그럼 제가 분명히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수요가 늘었죠. 늘었으면 곡선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니까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자가 붙을 때는 곡선은 이동하지 않되 같은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고 양자가 빠지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시에는 곡선 자체가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Understand? 예.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장 기초이지만 이 기초만 정확히 알아도 기초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못 푼다는 건 이 기초조차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왜 안 되냐면 모든 교과서가 수요 따로 공급 따로 하다 보니까 수요 배웠을 때 수요가 나오면 다 맞춰요. 근데 공급 물어보면 또 못 맞추네? 그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뭔가 학습이 잘못된 거죠. 양쪽을 묶어서 비교를 해야지 왜 수요 따로 공급 따로 공부하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힘들어지겠지만 그건 안 돼요. 함께 비교하는 겁니다. 이러면 수요 양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 및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물건 값만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말이 나올지라도 양자 빠진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맛보여 드릴게요. 예컨대 이제 수요의 변화 원인 그러면 자, 수요의 변화 원인 그랬을 때 뭐 인구라든지 소득, 뭐 기호, 뭐 규제, 뭐 또 조세, 뭐 금리 이것 말고 되게 수없이 많겠죠. 근데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물건을 아파트라고 전제해 놓고 볼 때 아파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요? 맞죠? 그 다음에 소득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규제라는 것. 자,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된대요.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겠죠. 그렇죠. 아, 요번에 그 부산 같은 경우도 전에 왜 뭐 조정지역인가 돼가지고 굉장히 거래 절벽까지 가면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뭐 동래구, 해운대구, 뭐 수영구 이런 쪽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자마자 거래가 증가했느냐? No. 매물을 다 거둬들여. 이거 싸게라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못 팔겠다는 거예요. 왜? 올라갈 테니까 쫙 걷어들이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쪽에 부동산을 주도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이 한 20억, 30억 현금 갖고 다니면서 그냥 싹쓸이 해버려요, 거기. 그래서 결국은 뭐 투기다 뭐다 하지만 결국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집값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루 만에 그냥 내놨던 거 다 걷어들이고 뭐 집값이 하루 만에 뭐 4천, 5천 올라가는데 와, 이건 이론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한 거죠. 자, 어쨌든 규제가 강화됐는데 떨어졌어. 수요 줄었어. 근데 규제가 완화되니까 너도 나도 부산에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몰려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근데 뭐 종합부동산세나 뭐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거 그 세금이 중과세 무겁게 매겨졌대요. 그럼 세금 많이 매기면 세금 부담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어 증가해요. 위축되겠죠. 그럼 거래가 위축된다는 건 수요만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공급도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뒤집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감면이 되고 줄어들어요. 그럼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수요 공급 모두가 증가할 수 있겠죠.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렇겠지라는 그 상식의 바탕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쉬운 대목이 경제론인데 그걸 너무 이론적으로만 빠져 들어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상식인데 표현이 조금 평소에 쓰지 않았던 말이 나올 뿐인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니 시장 금리, 이자율이 높아졌대요. 여러분 사실 부동산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고가품이잖아요. 부동산 일반적인 물건보다 비싸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내 돈만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남의 돈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 남의 돈 끌어온다는 말을 아주 예쁘게 말하면 자금의 융통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말로 하면 그냥 돈 끌어온다, 뭐 차입한다, 대출 받는다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럴 때 그 남의 돈 끌어올 때 그에 대한 대가가 이자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남의 돈 많이 빌리기 어렵죠. 그럼 부동산 수요는 증가 감소죠. 근데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목돈은 쉽게 빌려올 수 있고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당연히 상식이지. 근데 그걸 물어봐도 현장에 가면 두근반 세근반 합이 6근이 되면서 틀려요. 6근이면 지금 소고기 6근 얼마예요? 한 7만 원 합니까? 8만 원 가나? 소고기. 안 드셔보셨어요? 그 육식 안 좋아하시는구나? 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변화 요인 보면요. 근데요. 저는 특히나 공급 변화 원인은 따로 외우지 않을 것 같아요. 특징이 있어요. 공급 변화 원인에는 예컨대 자재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기술이라든지. 그럼 보세요. 이런 단어, 그러니까 원자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재나 생산이나 기술 이런 말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건 수요 쪽일까요? 공급 쪽일까요? 공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보면서 이건 사는 쪽과는 관계가 없는 단어 아니겠느냐. 그럼 공급이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죠. 자재가 뭐냐. 철근, 시멘트,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다 원자재죠.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건 철근, 시멘트, 모래, 벽돌, 자갈 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건축비가 됐건 생산비가 됐건 비용이 늘어요, 줄어요? 비용이 늘잖아요. 그럼 같은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바로 이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걸 외울 것이 아니고 비용과 공급은 반비례.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어떤 비용이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죠.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쉽게 말하면 자 주택을 한 채 지을 때 건축비가 10원이 들었다면 총 예산 100원 가지고 10채를 생산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한 채 지을 때의 비용이 20원이 든다면 똑같은 100원 가지고 5채 밖에는 생산 공급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뒤집어서 20원 들었던 비용이 10원으로 축소가 된다면 5채 만들 거 10채를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원리가 뭐다? 비용과 공급은 반비례다. 반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걸 외우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어떤 지문이 나왔는데 이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비용이 늘겠네? 라고 해석이 되면 공급은 감소해요. 비용이 줄겠네? 라고 해석이 되면 공급은 증가 요인이고. understand?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저걸 굳이 외웠는데 외울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억이 안 나면 말짱꽝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의 혼동. 기억의 혼동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외웠던 게 전혀 반대로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컨대 아까 빈지 법지가 반대로 기억날 때가 있거든요. understand? 이렇게 문제를 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하고 내 걸로 만든 지식은요. 빠져나가라고 고살제도 안 빠져나가요. 왜? 내게 된 거니까. 근데 남한테 들어서 그냥 외웠던 것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암기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뭐다? 내가 이해가 된 뒤에 암기가 되면 오래 가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달라는 것이죠. 됐지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 아파트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이 개발됐대요. 그럼 신기술이 개발되면 이전보다 생산 비용, 건축 비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 어떤 누구도 비용을 절감하고자, 비용을 줄이고자 기술을 개발하지 비용을 늘리고자 기술 개발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럼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 기술의 발달 이 말 나오면 아이고 비용이 줄겠구나. 그럼 공급은 늘어나겠구나. understand?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수요의 변화 원인 그래서 한 10대까지 쭉 써 있고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 대여섯 가지 쭉 써 있는데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상식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는 모두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살펴볼 게 뭐냐면 균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요. 자, 책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다 보여드립니다. 근데 균형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밸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밸런스. 근데 이 균형은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경제론에서 지금까지 배운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밖에 여태까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건의 수요 또는 수요량과 그 물건의 공급 또는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를 우린 뭐라 그런다? 균형이라고 해요. 균형. 근데 제가 왜 양자를 가로속에 묶었냐면 사실 문장으로 말할 때는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고 해도 맞는 말인데 저걸 안 써드리니까 양자를 붙일 때라고 이제 문장 나오면 안 들어봤던 것도 틀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양자를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어떤 물건의 수요량과 그 물건의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균형이 아니죠. 그럼 균형이 아니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불균형 그래요. 불균형. 자, 불균형이라고 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균형의 패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물건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도 양쪽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불균형인 거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하더라도 양쪽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불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초과수요라고 해요. 초과수요다. 근데 이것은요. 앞뒤를 바꿔도 괜찮거든요. 초과수요를 앞뒤로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초과.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 앞뒤 부분을 바꿔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예전에 바꿔 읽어도 된다 그러니까 요수과초라고 읽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즐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응용해봐요. 자, 수요가 많으면 초과수요예요. 그럼 공급이 많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초과공급이에요. 역시 앞뒤를 바꿔서 공급 초과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초과수요, 초과공급이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금방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막상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멈칫해요. 가만 초과수요가 무슨 뜻이었지? 이런다고. 그 멈칫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40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한 200초 이상, 300초 이상 까먹어요, 우리가. 그 멈칫 때문에. 스스로 이제 시간에 어떤 제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 같으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항상 문제 풀 때는요. 여러분이 아는 말로 바꿔 풀으세요. 저 같으면 초과수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물건 부족. 물건 부족. 그럼 초과 공급은 물건이 남아도 물건 과잉.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까요? 부족한 물건은요.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그럼 남아도는 물건 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출제가 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초과 수요는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며 초과 공급은 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말로는 뭐가 돼요? 부족한 물건 값은 오르고 남아도는 물건 값은 떨어진다. 그 뜻이거든요. understand? 근데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가격의 상승, 초래, 하락, 유발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죠. 그 있어 보이는 게 개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알아듣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건 다르다. 알아듣기는 쉽게 알아들으시는데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익숙하지 않으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못 맞추는 거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균형 상태는 아까 수요는 영어로 demand라고 했죠. 그럼 수요 곡선이 나와요. 우하향. 그럼 뒤에요. 그럼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그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 교차점을 우린 균형점이라고 해요. 균형점. 그럼 이 교차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물건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 바로 뭐다?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과 관련된 그래프는 피카츄, 이름은 DS. 당연히 성은 김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DS인데 바로 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또는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예측해 볼까요? 자,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면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또는 결정되는 양을 뭐라고 할까요? 예, 균형량, 균형량. 근데 그럴 때 이제 출제자에 따라서 균형량 사이에 뭐 거래나 수급을 집어넣어서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가운데 무슨 말이 들어가도 균형과 양자만 나오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균형량이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근데 앞에서 이게 순서가 그냥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수요나 공급, 양자가 빠질 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 이동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균형 상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 곡선이 또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이나 왼쪽 이동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인 균형점이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균형점이 달라져요. 예컨대 조금 아까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증가한 때는 곡선이 오른쪽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대. 그럼 이 노란색이 오른쪽 이동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수요 증가 시 오른쪽으로 이동한 노란색 수요 곡선과 원래의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달라지잖아요. 여기 달라지잖아요. 그럼 균형점이 바뀌죠. 그럼 균형점이 바뀐다는 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양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또 시험에 그렇게 잘 냅니다. 아시겠죠? 요번 30회 시험에도 역시 계속 물어봤던 내용이고, 그럼 볼게요. 그럼 결국 수요나 공급이 변할 때는 곡선 이동하는 거 이해됐죠? 그럼 곡선 이동하게 되면 원래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바뀔 것이고, 균형점이 바뀌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양도 변동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걸 우리는 균형의 이동, 균형의 결정이라고 해서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균형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패턴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수요나 공급 중에서 한쪽만 바뀔 때가 있고 수요, 공급 양쪽 모두가 다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요. 한쪽 바뀔 때하고 양쪽 다 바뀔 때하고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양쪽 다 바뀔 때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기초 시간 때는 양쪽 다 바뀌는 건 말씀 안 드리고 한쪽 바뀌는 것만 얘기를 드리고 기본 수업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수요든 공급이든 한쪽만 바뀐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공급은 일정하다. 이런 문장 속에서 무엇이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 말은 그 부분은 신경 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일정한 반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일정하는 말이 붙은 쪽은 신경 쓴다, 끈다. 끈다. 공급은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그럼 어느 쪽만, 수요만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은 일정한 반면 수요만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면 이 경우는 수요 공급 중에서 한쪽만 바뀌는 거 맞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요는 일정한 반면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면 이 경우도 수요 공급 중에서 한쪽만 바뀌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수가 가격과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아무리 복잡하게 변화할지라도 알 수 있는 건 가격과 양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슨 가격, 무슨 양이라고 하죠? 앞에 무슨 말 붙인다? 균형자를 붙여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요. 아니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막상 문제 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지? 막혀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항상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달라 그랬죠.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수요 증가 나왔잖아요. 저 같으면 옆에다 쓸 겁니다. 인기짱. 인기짱.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 그럼 그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건 그 물건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Understand? 그래서 저 같으면 수요 증가 나오면 인기짱을 써놓고 쓸 거예요. 문제 풀 거라고. 그럼 수요 증가가 인기짱이면 수요 감소는 인기 떨어진 거죠. 뭐 인기 하락. 그럼 보세요. 여러분 쓰지 않을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아파트 인기가 높아진 거 맞죠? 그럼 인기가 높으면 인기 높은 물건 가격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럼 인기가 높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인기가 높은 물건은 너도 나도 사려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물건의 거래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어떤 물건의 수요 증가하면 그 물건의 가격 상승하고 거래되는 양도 증가한다가 답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수요 감소의 뜻은 뭐라고요? 인기 하락. 자, 인기가 낮은 물건은 사람들이 별 쳐다보질 않아. 그럼 그 물건의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 말은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 많이 안 된다. 많이 안 되니까 거래되는 양은 줄어들겠죠.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인기짱, 인기 하락만 개념을 잡으시면 어려울 게 없는데 그냥 수요 증가는 균형 가격의 상승과 균형량이 증가한다 외우고 나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저 같으면 공급 증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쓸 거예요. 물건 흔함. 물건이 흔함이야. 그럼 공급의 감소는 흔함의 반대니까. 흔함의 반대가 뭐요? 귀함이요. 아시겠죠? 귀하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단어가?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흔한 물건 값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지. 근데 흔하니까 그만큼 거래되는 양은 많아지. 오케이? 자, 귀하잖아요. 귀한 물건 가격은 올라가죠. 귀하니까 거래되는 양은. 이게 수요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바뀔 때의 내용 전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기짱, 인기 하락, 물건 귀함, 흔함 해놓고 써놓고 문제 풀죠. 그냥 답이 그냥 보여요. 보이는데 그냥 어떤 겉멋이 들어가지고 교과서 나온 대로 외우다 보면 말할 때는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문제는 못 푸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끝. 근데 또 하나 이건 요령은 나중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미리 알려드리면 요령만 익혀가지고 안 돼요. 근데 하나를 좀 맛보여드리면요. 요 가격이 잠깐 없다고 보세요. 가격 없다고 보세요. 그리고 화살표를 잘 보세요. 자, 수요 증가면 화살표가 올라가는 방향 맞죠? 그렇죠? 양이 어때요? 늘죠. 내려가니까 양이 줄죠.
올라가니까 양이 늘죠. 내려가니까 양이 줄죠. 어떤 느낌이에요? 자, 수요가 됐던 공급이 됐건 증가하면 양도 증가하죠. 근데 감소하면 양도 감소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저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과 양의 변화 방향은 일치해요. 그럼 최소한요, 복잡한 말이 나왔지만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증가한다고 나오면 최소한 양은 늘어난다고 나와야지, 뭐 변화가 없다든지 감소한다고 나오면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요, 수요든 공급이든 막론하고 감소한다고 나오면 양은 줄어든다고 나와야지, 변화가 없다든가 증가한다고 나오면 말 안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 갖고 장난쳐요, 기출문제 보면. 근데 외우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근데 그래, 화살표만 이렇게 약간 귀찮아도요, 화살표 그림 연습을 해보세요. 늘어나니까 증가하고 줄어드니까 감소해. 이 구조만 파악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보자마자 문제의 답은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예,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초 때는 뭐예요?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맛보기만. 실제 해야 되고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의 이동 변화까지 살펴봤는데, 근데요, 과연 이 말이, 이 내용이 맞는 말인가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 좀 할게요. 일단 하나 해볼게요. 항상 균형자가 나오면 피카츄,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은 DS, 성은 김이에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그 문유옥 씨인가요? 노래 가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DS를 볼 때마다 우리 형이 기억나요. 우리 형 이름이 이렇거든요. 그럼 성은 김이고 이름은 DS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볼게요. 자, 이랬는데, 자, 원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각각 100원과 100개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편의상 아파트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오른쪽. 무조건 증가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러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이때는 공급은 고정이에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이동한 노란색 수요 곡선과 원래의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새롭게 형성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새로운 균형점이에요. 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수요 증가했어요. 인기 높아지니까 가격은 100에서 150으로 상승하고 거래되는 양도 100개에서 150개로 증가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 올라가고 거래되는 양이 늘어난다는 결과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요, 그래프가 익숙하신 분들은요, 그래프를 그리면 대번에 답이 보여요. 근데 그래프가 익숙하지 않고 왠지 그리면 시간이 좀 촉박한다는 느낌 때문에 안 그리시거든, 대부분. 그럴 때는 이걸 정확히 외우시던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줄었대.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 왼쪽. 자, 왼쪽 가요.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왼쪽으로 이동한 분홍색 수요 곡선과 원래의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따져볼게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인기가 떨어지더래. 인기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100에서 50으로 내려가고 거래되는 양도 100에서 50으로 줄어들더라. 확인이 되는 거 맞죠? 오케이? 끝. 됐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과 균형의 이동 같은 부분에서 문제를 틀린다는 건 그건 반성의 대상이에요. 제대로 공부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사실 이 기본만 정확히 알아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장을 가시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균형 이동까지 말씀했는데 또 수요만 얘기하니까 또 공급이 얼마나 삐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급도 한번 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나온다는 건 항상 피카츄, 이름은 DS. 근데요,
그 노파심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피카츄 이름은 DS 그러니까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P하고 DS는 보이는데 추가 어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피카츄 추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기를 그냥 말하는 게 피카츄인 거지 추는 없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질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자, 여기가 균형점이에요. 그럼 최초의 균형점에서 원래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 결정된 거 맞지요? 이제 공급해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가정해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아파트의 공급이 줄었대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곡선이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그럼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이해되시죠? 그럼 왼쪽 이동한 노란색 공급 곡선과 원래의 수요 곡선의 교차점은 여기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에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자, 결론 따져볼게요. 자,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그 물건이 귀하다. 귀한 물건이니까 가격은 100에서 150으로 올라가지만 귀하니까 거래되는 양은 100에서 50으로 줄지 않느냐. 맞습니까? 예. 그럼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아파트의 공급이 늘었대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죠? 이렇게. 근데 분홍색이 이쁘지 않아요? 전 분홍색이랑 노란색 좋아하는데. 자, 그럴 때 보세요. 이게 오른쪽 같습니다. 그럼 오른쪽 이동한 분홍색 공급 곡선과 원래의 수요 곡선의 교차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되어 자, 결론 공급이 증가한다. 아, 그 물건이 흔해졌다. 그럼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가지만 그만큼 거래되는 양은 늘지 않느냐.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귀찮거나 싫으시다면 수요 증가 나오면 인기 짱, 인기 하락, 또 공급이란 말 나오면 어때요? 물건 흔함, 물건 귀함을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예,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갑니다.